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이번 주 최재천의 신간산책은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사실 전 만화책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당연히 좋아했고 어른이 돼서도 지금 1년이면 조금 과장하자면 만화책 몇십 권은 삽니다. 몇십 권은 사는데 만화책을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은 그래픽 노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도 사고 되게 만화책을 저도 바쁘니까 이제 신문이 소개해주는 주말판 보고 사는데 신문들이 별로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조금 불만이에요. 그래서 꼭 직접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만화책 코너 가서 신간 나왔는가 확인하는데요. 만화건 그래픽 노블이건 간에 하여튼 이 만화가 주는 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만화를 조금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만화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런 불편한 감정 없이 읽으실 수 있고 특히 일본 메이지 시대, 일본의 근대를 이루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읽은 최고의 만화책입니다. 최고의. 일본 그 시대를 다룬 일본 만화책 수없이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런 만화책도 있구나. 정말 일본은 뛰어나구나. 이런 걸 정리해낼 수 있는 극작가와 만화가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정리해냈을까 일본 사회를. 5권짜리인데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예. 네, 의원님께서 극찬을 해주신 이 도련님의 시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먼저 저희들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도련님의 시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인물과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며 그린 만화입니다. 12년에 걸쳐 완성된 이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권은 개별적으로 완결됩니다. 소설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2권에서는 소설 무희의 작가인 모리 오가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본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주인공인 3권에 이어 4권에서는 천황 암살 모의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고토쿠 슈스이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5권에서는 나스메 소세키의 이야기로 시작한 1권과 연결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일본 근대사의 전환기인 메이지 시대에서 개인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불안감에 공감하며 현대 일본인의 정신적 뿌리를 찾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갈등과 혼돈의 메이지 시대를 새롭게 재조명한 책인데요. 오늘날 일본의 감성과 또 정신의 뿌리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이지 시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이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를 다룬 거고요. 이 책 5권 마지막은 메이지 시대가 끝났다 이런 식이죠. 메이지 시대가 갔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전히 연호를 쓰잖아요. 황제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독구가 막부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 우리가 10월 유신 거기서 따왔지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메이지 천황 명치 천황이 50몇 년 동안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쇼, 대정, 그 히로히토 천황의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히로히토 천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은 다른 분이죠. 그 히로히토 천황의 아들이죠. 근데 그 일본이 잘 아시다시피 철저히 서양의 문물을 배워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메이지 시대고, 그러니까 나라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동양 문화 속에 살아오다가 서양 문명을 급속도로 받아들여 보니까 저항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수용 의사도 있었고 그 수많은 모순으로 점쳐된 그 시대에 있죠. 일본성을 부정하면서도 긍정해야 되고 서양성을 사랑하면서도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때 지식인들,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적응해야 했는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도련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도련님은 1권과 5권은 나스메 소세키를 다뤄요.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거든요. 2000년인가 조사했는데 누구를 가장 넌 좋아하니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유명한 책 도련님이 있는데 1권은 도련님을 쓸 때의 그 시대상, 그 다음 5권은 도련님에 나왔던 주인공들, 그 다음에 나스메 소세키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소설 속에 만났거나 바깥에서 만났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3권, 4권, 5권은 제가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2권에서는 모리 오가이라는 일본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서운해 하실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정치사상가. 일본요? 전쟁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일본은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 철학가. 지금도 정치사상가 세계적인 100명을 꼽으면 마루야마 마사오는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소평도 프랑스로 유학 보냈고 주운내도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중국 현대의 지도자들. 다른 나라로 배우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많이 나갑니다만. 그때 이제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문학가인데 독일 군학교로 가서 독일 여자랑 사랑에 빠져, 유대인 출신. 그 여자가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다시 왔을 때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누구는 놀라운 눈으로, 누구는 누나로.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은 당연히 모리 가문은 명예에 어긋나 이러면서 돌아가 이러는 거죠. 마지막에 단판을 짓고 다시 고향으로 떠나가죠, 여자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무총감까지 지낸 그 사람은 문학가가 되어서 군의관이죠. 그러니까 무희라는, 춤추는 여자라는 소설을 또 써요. 자전적인. 3권에서는 일본어 국민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 정말 보면 답답해요. 매일 가부를 하고 어머니하고 부인은 돌보지 않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4일 만에 죽고, 돈 생기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유곽에 갚버리고, 그다음 그렇지만 시는 잘 쓴 거죠. 짧은 시, 일본어 서정 시는. 그 다음에 4권은 간노스가쿠하고 고도쿠 슈스이 대역 사건. 메이지 천황. 이게 황권으로 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공화정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대역 사건을 일으켜 폭탄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다가 들통 나가지고 밀정한테 잡혀가지고 혼나는 일. 이런 것들 당시 도련님을 쓰던 나스메 소새끼가 중심이 됐고, 그 도련님 소설이 이제 바닥에 깔리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문인들, 작가들, 정치인들. 그래서 뜻밖의 1권에요. 안중근 의사도 나와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4권의 무정부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썼던 부채를 받는 장면도 소설 속에 살짝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을 두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의미의 도련님이었다. 이 만화책의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존중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를 해놓는, 읽다가 하여튼 좀 놀랐어요. 독특한 책입니다. 독특한 만화책이에요. 예.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의 시리즈는 바로 이렇게 나스메를 비롯해서 모리 오가이, 또 이시카와 다쿠보쿠 등 이렇게 메이지 시대 문인과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각 권마다 흥미진진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그림을 맡은 이 다니구치지로는 이미 국내에서 유명하죠. 특히 이 고독한 미식가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일본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 고독한 미식가로도 굉장히 그래요? 유명한 작가거든요. 이렇게 이 작가 세키가와 나스오와 특히 이 글을 쓴 세키가와 나스오와 호흡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 만화책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제가 보기에 일본 그 만화에 주는 그 수준이나 격은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일본 최고 만화상들은 다 받은 것 같고, 전 다니구치 지로가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만,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최우수 시나리오상과 미술상을 받았더라고요. 전 이걸 보고, 앙굴렘 만화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사실 만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하고 프랑스인데 미국도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그 앙굴렘 만화 축제에서 이런 최고상을 받을 정도면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최고의 만화가고, 그 다음에 세키카와 나스오도 이 책의 장점이 중간중간에 원문들을 그대로 정리해 놓거나 이 책을 이렇게 만화를 그렸다, 이런 그 과정들을 또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 저희들이 일본 사회, 지금은 일본 사회도 모르는데 1904년, 5년, 6년, 7년 이때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이 책에서. 그때 시대상을 알 수 있는 평론이나 글들을 원문 그대로 정리해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보충적인 부분들, 그리고 만화의 근거가 됐던 팩트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키가와 나스오, 이 글을 쓰는, 일본이 되게 그게 분업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뭐죠? 신의 물방울? 네. 그 와인 만화. 네. 그것도
남동생이 글 쓰고 누나가 만화 그리던가요? 뭐 그런 식이죠. 분업화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책의 장점이고 그런 장점이 일본 만화의 큰 뭐라 할까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전 이 번역자도 고마웠어요. 옴기니. 소개도 멋지게 했더구만요. 고전 만화를 좋아하지만 절대로 오타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화 마니아. 그렇죠? 오타쿠라는 의미 아시죠? 예. 멋졌어요. 번역도 대단히 잘 돼 있고요. 딱 하나 흠 잡자면 제가 법률가라서 피고인 그건 여기서도 틀렸어요 또. 민사사건은 피고 원고 피고 형사사건은 피고인.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무정부주의자들 재판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를 피고라고 해놓으셨던데 그건 뭐 별 흠은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좀 글과 그림을 한 작가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은 또 그림 전문가가 글은 또 글 전문가가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완성도 높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현대 원형은 이 메이지 시대에 있으면서 또 현대가 잃어버린 무언가도 역시 그곳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작가는 중간중간에 이 책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과정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메이지 시대에 대한 고뇌가 깊었던 것 같은데 만화 속에 어떤 그런 고뇌가 좀 고스란히 담겨져 있나요? 이게 만화라서 특정 부분을 뽑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 과장을 하자면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어느 신문 기자가 이건 만화가 아니라 인문 교양서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평했던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일본의 원형,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것. 이를테면 맨 마지막 편에던가 나스메 소세키가 죽기 전에 비몽사몽해서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국화꽃을 잔뜩 넣어줘.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일본 사회를 분석하면서 베네딕트 여사가 국화 칼이라는 걸로 분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쯤. 일본 사회를 아리아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학자들한테 분석을 시켰죠. 그때 미국에서 돈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일본 사회의 원형이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아주 이해하기 좋은.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랄까 메이지 시대 때요. 이제 메이지 시대 때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될 때 자식들한테 남기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이를테면 큰애는 둘째를 돌봐라. 그 다음에 몇 살 이상이면 너 걸어다니라. 그 다음에 너는 엄마랑 저녁에 나가서 술을 팔아라. 그런 식으로 자립갱생, 근대화된 개인의 맹아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책 이제 4권에 나오는 사회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가 공산당 선언을 번역을 해요. 그때 사회주의에 빠져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당시. 근데 망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지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 대부분은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애라는 단어 아시죠? 연애. 연애라는 단어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우리 전통 영어에, 우리 전통 동양에는 연과 애가 따로따로예요. 연인이라는 말, 애인이라는 말 이 말은 통해요. 근데 연애라는 말은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노동자라는 말도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편하게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뭐 단결하라, 연대하라, 동맹하라, 뭐하라 이런 그 고민하는 장면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통해서 근세를 만들어내는데 그 번역의 틀들이 이러했구나 이런 단서들도 있고 하여튼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 일본 근대 서양 문명을 일본이 도입해서 동양화 시켜 놓으니까 중국과 우리가 갖다가 차용해서 쓴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장점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신간 도련님의 시대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떤 점을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일본도 이 만화책이 단순히 그냥 만화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 장점이요. 이제 시대를 넘나드는 거죠. 뭐 100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 일본 특유의 그런 문체들이 나오던데 당시 일본 현대의 원형인 메이지 시대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구성했던 근대 국가의 국가적 정체성을 구성했던 메이지 시대가 과연 어떠했는지 자기들도 가서 탐색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막연히 그때를 찬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천황에 대한 절대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천황 대역 사건을요 대단히 객관적이고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사형시켜버리고 증거도 없이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문학가의 눈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증거도 빈약했어 이런 것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를 객관화시키고 있고 그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100년 뒤의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본인의 관점에서 재밌게 써 있어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사회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만화책이기 때문에 특정 한 부분을 꼽기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한 부분을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대단히 불편했는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키가와 나소이 글을 쓴 분이 중간중간에 멋진 문장이나 원문들을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읽을게요. 1986년 8월호 역사 독본 스페셜이라는 그 글에서 따온 건데요. 메이지 38년 이때 이제 나스메 소세키가 고양이라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그 글 있잖아요. 그걸 쓸 때를 분석해 놓은 건데 이렇습니다. 소세키를 소설가로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의 체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적인 가옥 속에 숨어 사는 일본 지부 구조다. 서구와의 갈등, 가장으로서의 속박. 이 신구의 압력과 질곡이 양쪽에서 소세키를 괴롭혔는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강한 희망이 소설을 창작하는 데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다. 지금 우리들은 가옥과 정신에서 툇마루를 잃었고 동시에 서구 문화에 대한 반발심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앞으로는 무엇이 일본인의 창작 충동을 일으킬까? 어쩌면 이미 어슴푸레한 빛깔의 애매한 자유 속에서 정신을 해방시킬 필요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일본 사회는 늙고 일본의 현대문화는 소탈함과 경쾌함 이면에서 몰려오는 몰락의 시기를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86년 글인데 소세키의 창작열은 그런 갈등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설을 써야 마음이 편하고 소설을 써야 위통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소세키가 이 만화책에서. 그런 이중의 압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구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나야. 개인소설, 프라이버시 소설, 사소설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출구였고 일본의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교가 됐거든요. 내 것, 우리 것. 그리고 나라의 성공이 내 성공이지 않는다는 것을 러일전쟁 승리 이후로 알아버려요. 그 시대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 점에서 다시 그래 그때는 그런 모험심도 있었고 서구 문화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는데 우리는 툇마루도 잃어버리고 마당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서양식 고층 빌딩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일본 사회 정신문화의 출구는 어디인가 이렇게 멋지게 반성하고 있는 글이에요. 제법 괜찮은 글 같았어요. 예. 네, 지금 낭독해 주신 부분은 1권의 제5장 117쪽과 118쪽에 있는 부분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5권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무리 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암흑이 함께한 메이지, 현대의 원점인 메이지를 조형하기 위해 분명 멀어지기는 했지만 100년 넘게 이름이 잊히지 않고 있는 문인들을 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제1부 나스메 소세키 편의 소세키, 그리고 제2부 무희 편의 오가이, 그리고 3부 다쿠보쿠의 일기 편의 다쿠보쿠, 제4부 메이지 유성우 편의 슈스이, 그리고 제5부 거북한 소세키 선생 편에서 다시 소세키가 그들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한 마무리를 딱 이렇게 짚어준 그 글이었는데요. 오가이의 이야기를 빼고 이 메이지 39년부터 메이지 43년까지의 이야기가 이 러일 전쟁 후의 수년간이 그야말로 근대 일본의 전환점이라고 본다는 그런 저자의 생각에 공감이 가서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신간 도련님의 시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독일의 협약. 주입해서도 안 되고 세뇌해서도 안 되고 방향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은 만화책이고 여느 책보다도 어쩌면 제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읽은 가장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우리가 일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든. 그리고 일본의 근대사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쩌면 우리의 먼 원형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일본의 근세를 만나게 되고 그 근세가 지나치게 조급한 근대화 길을 쫓았고 결국은 군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저항했던 또 다른 시민성은 존재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책이고요. 오늘 제가 평소에 게으릅니다만 오늘은 맘먹고 집에서 책을 몇 권 찾아왔습니다. 제가 책 다 기증해버리고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만화책은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입니다.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영화로 최고죠. 네. 미야자키 하야오인가요?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근데 저는요 영화보다 나중에 비디오로 봤습니다만 이 만화책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증하면서도 안 버리고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세폴리스 아시죠? 이거 정말 좋은 만화책입니다. 그래픽 노블. 그 다음에 쥐, 유대인 그 쥐 있죠, 2권짜리. 그건 뭐 세계적으로 정평 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은 앞에 발문을 쓴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여기 제가 최재천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국회의원이라고 써있죠. 제19대 국회의원 그리고 독서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적혀있네요. 국회의원이라고 쓰지 말고 반드시 독서인이라고 써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여기다가 국회의원이라고 써서 제가 좀 나중에 서운해했습니다만 이 책에 조금 야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니 1900년대 초 이야기니까 야한 장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19금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세계적인 상 받은 책을. 그래서 작가들이랑 뭐 여러분들이 항의해가지고 저도 항의 대열에 섰습니다만 그건 푸른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굳이 만화 그래픽 노블이라면 이 토지 알죠? 박경리 원작의 토지. 이거 사실 토지 제대로 읽기 힘들잖아요. 너무 많죠. 완독하기 너무 길죠. 힘들죠. 근데 정말 이 오세영 작가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변호사 때 워낙 존경해서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신 적이 있어요. 그대로 뵌 적 없습니다만 그분이 정말 필생의 업적으로 필생의 작업으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토지. 정말 이게 지금 일부만 7권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작업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책이 일부가 나온 때가 2007년에 일부 7권이 나왔는데 지금 8년 지났으니까 네. 지금쯤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꼭 좀 말씀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꼭 사보세요. 꼭. 최근에 이방인도 만화책으로 나왔다고 소개했던데요. 사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 저 원작 읽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원작의 원문을 최대한 땁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책도 지금 프랑스에서 늦게 출간되는 바람에 거의 2, 3년 만에 한 권씩 나오는 바람에 한국사에 5권인가 6권 나왔고 저도 이제 이 책 소개하려고 어제 서점에 알아봤더니 6권인가 7권이 나와서 지금 오늘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거 읽을 건데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꼭 좀 읽어주세요. 꼭 좀 여러분. 정말 좋은 만화책입니다. 만화로 읽는 고전 문학이라고 이름 달았는데 이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만화, 다른 나라에서 망가 그러죠. 일본말 따서.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래픽 노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만화책의 장점, 빨리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압축해 주니까 편하고 다이제스트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 책처럼 단지 도련님 하나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시대상 그리고 일본의 근세를 살다간 수많은 문학가들의 추상, 군웅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꼭 좀 여러분들이 만화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 나스메 소새끼 그리고 다니구치 지로 선생의 도련님의 시대 5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길게 죄송드리고 지금까지 최재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